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만 외치던 미국의 중앙은행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뛰고 환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금리를 내릴지 또 국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이 모두 입대했습니다. 최전방이나 수방사 근무를 자원한 멤버들도 나왔는데요. 군 초급 간부의 연봉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른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FED라고 하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3번 내리 동결했고 이번엔 만장일치의 결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현지의 유수한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서브 타이틀로 뭐가 나왔냐면 드디어 연준이 FOMC가 금리 인하의 문을 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선언을 한 거죠. 이제 우리는 피봇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할 준비가 다 돼 있고 이제 적당한 시기를 찾아서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일단 자산 시장이라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훈풍이 불면서요. 산타랠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뭐 연말로 갈수록 이제 이런 증시가 올라가는 걸 산타랠리라는데 산타랠리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의 금융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뭐 저희 얘기는 늘 하는 말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60일, 90일 전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기본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기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 아니다. 이건 100% 보험성 멘트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0일 뭐 30일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정체적 완화 수준을 낮추는 것이 이제는 적절하다는 표현들을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항공모함이 이렇게 확 방향을 바꾸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타이타닉이 빙산 못 피한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일 금리 인하합니다. 이러면 시장 교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화하고 했는데 뭐가 굉장히 그 시장에서 먹혔냐면요. 내년도 그러면 파이널 금리를 몇 프로 할 것인가 이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네. 그게 기준금리가 지금 5.1에서 4.6으로 내리니까 그것 따라서 계산들을 굉장히 해보니까 5월달 아니면 6월달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감이 이제 들게 되는 게 시장의 지금 흐름입니다. 파월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 표현 하나하나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데 월가와 세계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바로 이 말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저 한마디가 그렇죠. 월가를 뭐 그야말로 춤추게 만들었어요. 저거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깔아놓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미국의 그 기준금리라는 항공모함을 돌리겠다. 방향을 이제는 돌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제 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환호했고요. 그러면 긴축의 아주 긴, 아주 어두컴컴했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전쟁에서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우리가 장담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전해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이 긴축의 터널이 장장 21개월 그렇습니다. 계속 됐거든요. 자, 이 파월 의장의 이 말은 그 터널의 끝이 보이죠. 이제 보이고 네. 그 끝을 통과하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다 이 얘기가 되겠는데 네. 미국 얘기긴 하지만 대출 금리는 이미 내림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내림세로 돌리고 국채금리가 이제 10년물, 5년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인플레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경제적인 용어가 이제 실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이율을 빼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는 경제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금리도 올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구나. 코로나19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이러한 환호성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을 했고 연준의 다른 위원들 또 언론과 얘기를 활발히 했고요. 전문가들도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3번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그런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뉴욕 증시 어제는 역대 최고 인상폭 500포인트 이상이 올랐고 오늘 새벽에 끝난 증시도 또 10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역대 최고치를 지금 뭐 최고점을 좀 지났고요. 저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내년도에 최종 목표가 되는 금리가 5.1%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요번 회의를 끝나고 그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4.6으로 내려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내리려면 지금 5.25에서 5.5까지 올라가는 미국의 금리를 3번은 내려줘야 된다니까 이것들을 딱 나오니까 몇 가지의 이런 증거들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해석을 다 해버린 거예요. 네네. 빠름 3월 달엔 안 한다. 그러나 5월, 6월엔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3번, 그 이후에는 4번 한다. 그냥 막 정답이 탁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이 차례대로 가겠지. 거기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와 그다음에 투자 스케줄을 맞춘다. 이것에 대한 지금 반응이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최대치의 경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12.3 오른 게 저게 그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록이고 지금 뭐 나온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한다면 자 이게 뭐냐면 위험 자산들을 선호하는 심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거 오를까 내릴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면서 자기들의 자산이 늘어나고 좀 더 경제의 정상화가 가는 부분들로 들어섰구나. 안도감이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월스트리트 가면 뭐 우리 최 원장님도 보셨겠지만 황소동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불마켓. 불, 예. 한국에서는 같은 발음이지만 불장, 뜨겁게 그렇죠. 타오르는 불장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불장을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산타랠리가 하면은 내년도에 가는 이제 큰 기본을 지금 닦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를 만큼 해서 내년도에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은 한 4월, 5월 달에 조정장이 한 번 오고 7월, 9월 사이에 조정장이 오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건 계속 유지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손흥민 전법을 써야죠. 반박자 빠르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12월 달 센타랠리가 사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나면서 굉장히 지금 증시에서는 많은 지금 기대감들이 지금 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직 좀 며칠 남았으니까 네. 증시가 물론 잠깐 내려가고 이 사이클을 탈 수는 그건 있죠. 있지만 네. 방향은 우상향이다. 우상향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지 또 얼마나 내리겠다는 건지 이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번을 지금 내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성급한 이 전망들이 뭐냐면 내년 3월에는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3월에 내려야지 금리 인하 효과는 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네. 그게 딱 대선하고 맞춰지니까 뭐 등등의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효과를 보려고 하면 3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고용 지표 때문에 그게 이제 뒤로 가고요. 그렇다면은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첫 번째 인하를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나서 3번에 그러니까 2번 더 추가의 인하가 되고 2025년에는 4차례로 가서 지금 일단의 뭐 평상시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금리로 회복하는 과정들이 이번에 완전히 가시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경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 이 10년물 국채입니다. 그 국채 값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국채 금리는 반대로 급락해서 4%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이게 처음 뭐 몇 달 만에 그야말로 처음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단기채하고 장기채가 뭐 역전이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매크로적인 지수들이 지금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활발하게 자기네들이 그래프와 그다음에 전망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여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확실성을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큰 흐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이 좀 있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흔히들 암호화폐라고 하죠. 이 자산도 상승 탄력을 더욱 받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가 많이 오르니까 차익 실현 때문에 7% 정도 뚝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또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상승 궤도로 들어섰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먼저 비트코인 같은 거는 사실 이제 현재 이제 통화에 대한 지금 사실 대체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의 가격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잡혀갔을 때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올해 들어 170%가 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170%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상화되는 자산 시장의 역할을 양쪽에서 지금 끌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하나 경제가 다시 불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갖고 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돈의 힘이 발휘되는 장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로존 그리고 영국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불황이 미국보다 더 심각한 유럽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 또 더 많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하죠. 이게요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가요 슈퍼위크예요. 전 세계 30개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옛날 같으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보면은 전 세계가 단일 대우로 갔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다. 22 같은 데는 동경을 했어요. 그다음에 노르웨이하고 러시아는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브라질, 페루는 지금 인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으로 놀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자기네 맞춤으로 가는데 요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타임이 되고요. 내년도 가면은 세계 경제는 굉장히 지금 서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지금 총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또 지난주에 경제적으로 또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는데 뭐 상당한 부양책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지면은 내년에는 빠르게 정상화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중국도 지금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네. 돈을 더 풀 거다. 쉽게 말해 그런 얘기죠. 그렇죠. 안정을 하지만 안정 속에서 발전을 가고 그다음에 재미난 게 설립 후파예요. 뭐냐면은 지금 뭐 많은 거 뭐 빅테크들 막 견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세우고 나중에 이 개혁을 할 거는 하자. 설립 후파 얘기가 나오는 거. 선립 후파. 예. 네. 그런 거를 봐서는 굉장히 큰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 나오는 보고서에 키워드 2개만 꼽자면요. 내년도의 불확실성의 1번이 미국 대선, 2번이 중국 경제의 불황이거든요. 한 축은 지금 건드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부양책이라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최 원장의 그 두 가지가 내년 세계 경제를 움직일 화두, 미국 대선, 중국의 불황 탈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관심은 우리의 금리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는 한 2%포인트 정도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다소 여유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30일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당장 금리를 내리자니
불황이 걱정이고 가계 부채가 한 1,800조 원을 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폭발 직전의 위험 수위다. 이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 관심 역시 대출 금리 좀 내렸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1969년도하고 1970년도에 굉장히 빠른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다시 인플레이션이 바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금리의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경제가 조금 멈춤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더 내릴 것이라는 심리감이 높아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바로 소비를 안 합니다. 바로 뭐 돈을 빌리는 거. 다음 달이면 조금 더 빠질 건데. 그래서 덜커덩하는 게 있는데 뭐 마침 또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라는 또 이벤트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제 정책의 가장 요건은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고민이 묻어나오는 이창용 총재의 말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이 내년 11월에 대선 치르듯이 내년 4월이 이 그렇죠. 총선이기 때문에 네. 정부도 이 정치적인 고려가 없을 수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통위원들이 또 바뀌는 게 4월 달이고 그래서 좀 겹친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금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쉽게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돈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의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현황이 어떤지 그래프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0달째, 무려 10달째 3.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준금리는 당분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게 지금 명목금리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한미 간의 기준금리를 우리가 비교할 때는요, 실질금리로 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와 있는 5.5라든가 마지막 3.5에서 빼기 인플레이션 기대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주 뚜렷하게 뭐 지금 원화가 지금 뭐 약세가 된다든가 수출이 잘 안 되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2%대의 지금 금리 차이는 그렇게 심각한, 그리고 외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걱정거리로 남는, 즉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썰물처럼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자막에도 보셨듯이 이제 내년 여름께나 가야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릴 여력이 그렇습니다. 생긴다. 이거에는 동의하세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변동성보다 딱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투자가 높아지면은 가는 상황에서 지금 해야 정책 효과도 굉장히 배가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금리 차에 대한 걱정들은 우리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전문가나 당국자 얘기만 들어서는 여러분이 좀 불안하시죠.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첫 손가락에 꼽히는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전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드릴 텐데,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내년도 그럼 최종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3.0으로 나왔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3.5니까 그럼 금리는 내리긴 내리는데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이 전체 보고서 끝에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한국 주식은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이랬거든요. 아, 주식을 더 사라 이 말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좋다는 겁니다. 내년도 지금 골드만삭스가 내린 경제 성장률은 2.3%입니다. 우리 이제 기관들이 낸 것보다 0.1, 0.2 정도 지금 높고요. 수익성을 내년도 수익성을 지금 16%를 보고 있거든요. 오. 그렇다면은 지금 비중 확대를 유지하라는 자체가 한국 경제의 2024 청사진은 굉장히 밝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두 번의 타이밍을 잘 맞춘 금리 인하는 있을 것으로 골드만삭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계 그리고 청년들의 목을 조른다는 표현까지 필요한 이 대출 금리가 아주 심각하죠. 미국처럼 대출 금리부터 내릴 가능성은 없을지 좀 이것도 궁금하고요. 자, 지금 대출 받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 그러니까 변동형이 유리하냐, 네. 뭐 고정형이 유리하냐, 여기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향성이 내려오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갈아타시는 것들이 사실은 편리합니다만은 언제 또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명확히 그리고 이 대출에 관해서는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큰 그림은 지금 금리는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리를 내려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아, 타임을 놓치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네 달에 더 내려갈 건데 그것이 사실은 선택의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갖고 일단은 변동금리가 좋아 보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은행이나 대출자들은 또 보호장치를 해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자세하게 자문을 받으시고 본인의 처지도 따져보셔야지 남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경계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자, 금융계 일각에서는요, 금리 인하 신호는 오히려 가계대출을 더욱 부추겨서 연체율을 높일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은으로서도 갈피를 못 잡는 부분이죠, 이 대목이? 그렇죠. 한은은 어떤 금리 정책의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상황 판단이 어느 쪽으로 확고히 나오는 거를 말해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출 개선도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투자도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금리 인하 신호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가 PF라든가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다뤄야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지금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뭐 이거는 진짜 정답이 없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추이를 보시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했는데 이 금리 인하는 영끌족,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 호재가 아닐 수 없죠. 자, 보시다시피 최 원장님, 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세예요. 네, 하향세죠.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이 지금 뭐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이 영끌족이신데 그러면 딱 뭐 길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여름부터는 진짜 숨통이 좀 트실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주담대가 지금 뭐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은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5%대로 6%대 이제 상단이 지금 5%대로 지금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4%대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개연성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뭐 섣불리 지금 금리를 고정으로 가냐 변동으로 가느냐 이 방향보다는 큰 흐름을 읽고 계시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어려우신 거 상반기는 좀 버텨봐라. 그렇습니다. 네, 그게 조언이 되겠어요. 끝으로 이 미국발 금리 인하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훈풍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게 좋으냐? 뭐 오피스텔과 상가 쪽이 좀 좋다. 아파트는 좀 그럼 분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시죠. 2021년도 최고점에 지금 90%까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요. 부동산은 진짜로 우리가 전망하기가 힘든 게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 좋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부동산의 공급이 굉장히 교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방향에 있는 부분들의 지금 세력이 사실은 저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거기가 부채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가격적인 합리성이 더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금리보다는 부동산 내 수요 공급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야 되고요. 오피스텔 상가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저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뿐이지 저기가 지금 수익성이 더 높다고는 지금 뭐 우리가 딱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파트에도요 훈풍이 좀 불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 것이고 이것이 미분양이라든가 PF의 물량이 정리되는 호기가 될 테니까 분양 시장도 한 호흡 정도 기다리시면 좀 내년에 이제 따뜻한 바람 불 때부터는 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작년에 진을 시작으로 최근 정국까지 BTS의 모든 멤버들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진과 뷔는 최전방과 수도방위사령부에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열악했던 군 초급 간부들의 월급도 크게 올랐습니다. 다양한 병영 소식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Permission to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Smooth like butter. Pour you in like no other. Don't need no I have come to love myself for who I am, for who I was, and for who I hope to become. straight up. I gotcha. Making you fall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at your heart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네, 이 주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막내인 정국 씨까지 현역 입대를 하면서 BTS도 모든 멤버가 이제 군인이 됐습니다. 그 팬덤인 아미를 빗대서 이제 모두 아미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공백기란 말에 빗댄 이른바 그들의 군백기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네요. 예, 방탄소년단의 군백기가 시작이 됐는데 워낙에 세계적인 스타니까 해외 매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특히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영국의 BBC가 방탄소년단을 자꾸 그 비틀즈에 빗대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엄청난 건데 비틀즈에 빗댄다는 것은 네. 이번에 군대 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BBC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만약에 비틀스가 인기 절정일 때 군입대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네.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니냐. 영국에서 폭동 났을 거예요. 네, 지금 방탄소년단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BBC가 보도를 했고 또 예일대 교수가 BBC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스타가 이렇게 일종의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뭐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 다시 콘서트를 하려면 최소 1년 6개월 또는 약 547일 또는 13,128시간 또는 4,700만 초가 걸린다. 그걸 다 계산했어요. 이런 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 밖에도 AP통신, AFP통신, 로이터통신, CNN 이런 데 취재진들이 방탄소년단이 입대하는 강원도까지 취재진을 다 급파해서 보도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비틀즈의 빗대는 BTS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천만을 향해 간다는 서울의 봄에도 수방사가 주무대로 나오죠. 뷔가 바로 그 수방사의 자원에서 화제가 됐는데 상당히 힘든 부대 아닙니까? 아니 수방사 자체도 되게 규율이 엄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특수 임무대에 지금 지원을 했다 그런 거거든요. STD라고 네, 하죠? 여기가 대테러 부대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진짜 훈련을 받고서 거기에 사실 제복을 입혀놓으면요 군인은 제복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뷔가 그런 책임감도 높은 그런 연예인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진짜 군대 생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금 우리가 보기 좋아 보이고요.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네. 1958년도에 기갑부대 들어가서 독일에까지 거기
지원을 해서 갖고 1960년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국가관과 그다음에 전체의 어떤 균형 잡힌 모습, 진짜 따봉입니다. 네, 비가 한 말, 뭐 팬들 걱정 많을 줄 알지만 젊은이답게 솔직히 그냥 한번 부딪히고 싶어서 했다. 그 말도 또 열광하는 팬들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그 칭찬을 받았어요. 네, BTS 노래가요 항상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어려움을 갖고 뭐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이런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큰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자, BTS는 K-팝 그룹 최초로 UN 본부에 3번이나 섰습니다. 그 모습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Shinramsun and also partner BTS.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as BTS.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미래에 대한 걱정, 끊임없는 노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는 오늘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가장 먼저 입대한 맏형 진이 최전방 부대에 입대해서 또 화제입니다. 자, 신교대 조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게 어떤 보직인지 알죠? 그걸 할 정도로 군 생활을 열심히 해서 병장으로 뭐 미리 진급도 했다고요? 네, 진 씨가 군입 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추위를 정말 싫어한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는 군대 안 간다라고 했었는데 방탄소년단 마지막 활동 때문에 겨울 직전에 작년에 군대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한겨울을 논산 훈련소도 아니고 최전방 사단에 입대해서 최전방 사단의 자체 신병 교육대에서 그 신병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신교대 조교인 모습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네. 너무나 훈련을 잘 이수해서 조교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병장 조기 진급까지 했고 지금 진 씨가 조교로 복무하고 있는 그 사단에 지금 또 후배 지민 씨하고 정국 씨가 함께 입대를 하게 돼서 그렇군요. 이제 조교와 훈련병 신분으로 조만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국군 도수체조 뭐 아시잖아요. 예, 예. 그거를 또 미리 좀 외워와야 편하다. 네. 이런 것까지 알려줘서 또 그것도 화제가 됐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이 BTS가 이렇게 2명씩 동반 입대 한 부대로 들어가는 것 이게 제대 시기를 맞춰서 활동 재개 시점도 맞추려는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 세계 팬들이 기다리는 바고 이게 돈도 엄청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방탄소년단은 뭐 세계적인 그룹이니까 이 팀이 한번 투어를 돌면 몇백억, 몇천억이 움직일 수, 조 단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 입대와 관련해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게 뭐냐면 멤버들이 7명이니까 한 명 입대하고 몇 달 있다 한 명 입대하고 몇 달 있다 한 명 입대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쭉 흐르면 마지막 멤버 입대할 때 되면 맨 처음 입대했던 멤버가 나올 거 아니냐. 네네. 공백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제 아마 소속사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팀 단위로 먼저 다 입대하고 나중에 다 나와서 팀 단위로 다시 재개하는 게 더 네.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2025년에 팀 활동을 재개하는 거에 맞춰서 동반 입대를 이번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식의 동반 입대가 호재였을까요?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이게 흔들렸다는 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올라갔죠. 선반영돼서 많이 올랐어요. 아니 이제 같이 다시 결합체가 완전 결합체가 되면은 이건 보복 소비가 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2025년 6월인데 사실 그 사이에 하이브가 주가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게 지금 사실 또 보이 그룹도 지금 내놓고요. 보이 넥스도어라고 지금 내놓고 그래서 중간중간을 지금 가장 이 소위 말하는 이 주가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뉴진스도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하이브는 진짜 성장의 발판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6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듣으시는 분들이 하이브를 언제 사야 될지도 좀 가늠해 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항상 이제 과거 역사를 소개해 드리면 이런 금융 위기라든가 주식시장의 위기 다음에 항상 좋았던 게 여러분 연예 엔터테인먼트였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완전체를 만드는 거 그 이상으로
항상 위기 다음에 주식시장은 연예 엔터테인먼트에서 끌었다는 그런 과거의 예를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최전방 수방사 얘기 해드렸는데 BTS요. 남성 연예인들의 입대하면 대부분 과거에는 문선대, 요즘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은 국군 홍보부대 이런 곳을 가서 좀 편하게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그냥 군대 생활. 뭐 그게 아주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군대는 과연 몇이나 갔느냐. 하지만 해병대 같은 그야말로 센 부대에 자원 입대했던 스타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했던 스타로 국제시장에서 남진 씨가 유명해졌었고 네. 그밖에 윤한기 씨, 서수남 씨 등등 비롯해서 또 이정 씨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를 당시에 여기만 연예병사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자진 입대를 했었고 현빈 씨도 자진 입대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만점 가까운 29점을 맞았었고 대단한 병사로 이름을 날렸죠. 그렇습니다. 또 이찬혁 씨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가서 아예 해병대 군가를 작곡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할 텐데 나이 드신 분들 잘 몰라요. 악뮤의 리더죠. 그렇습니다. 네. 악동 뮤지션의 리더 이찬혁 씨, 해병 승전가를 작곡하고 나왔고 샤이니의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들어와서 이틀 만에 후회할 뻔했지만 의외로 또 적응이 되더라. 네. 나중에는 말년휴가 20회를 반납하고 그렇게 복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대단했죠. 네. 또 가수 피오 씨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가고 싶어서 4수 만에 합격을 해서 결국 해병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POC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 아들 해병대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사수를 했다. 네,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서울대 사수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해병대 계속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걸린 게 뭐냐면 피오 씨가 청소년계 연예인이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출석 일수가 너무 적어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사후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해병대 갈 길을 알아보다가 해병대 군악대는 가능하더라라고 해서 사수만에 해병대 군악대를 결국 해병이 됐습니다. 네. 해병대 군악대도 뭐 대단한 부대고요. 예. 제가 뭐 군악대나 이 홍보단을 폄훼할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얘기 아까 나왔는데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베트남에서 해병대로 복무한 가수 남진 씨 역할을 같은 전남 출신인 가수 윤호가 맡았습니다. 사투리를 아주 찰지게 했죠. 윤호 씨 군을 어디 갔다 왔나 살펴보니까 해병대는 아니고 바로 군악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특급 전사였다고요? 그러니까 뭐 꼭 군사 기초훈련을 받고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군악대에 있다 그래서 군의 어떤 기본적인 그 훈련을 받는 건 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병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춰서 진짜 최우수 훈련 병상을 타면서 제대를 한 것 같고요. 국제시장은 참 저는 10번 이상 봤습니다. 그 정도요? 예, 거기 현봉학 씨라고 나오는데 그 역할을 제 조카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랬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가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부산 국제시장 깡통시장에서 네. 부산 사투리 쓰는 그 황정민 씨가 그렇죠. 다들 나훈아 노래만 듣는데 아니 내는 그렇죠. 남진이대야.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해병대 이 출신 중에 저 제일 좋아하는 분은 하숙생의 최준 씨입니다. 121기입니다. 그분도 해병대다. 네. 자, 또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라서 굳이 안 가도 될 우리 군대에 자진해서 입대한 스타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예,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2PM의 옥태견 씨라든가 또 과거에 배우 차인표 씨. 차인표 씨가 그 별을 그대 품 안에로 굉장히 스타가 된 직후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신혜라 씨 남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은석 씨, 버나드 박 씨 이런 분들도 박은석 씨는 그저 유명한 펜트하우스에 또 나왔던 그렇습니다. 배우고요. 다 미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군대에 갔고 그 밖에 H.O.T의 토니안, 뭐 신화의 에릭 앤디, 또 한가인 씨의 남편 연정훈 씨 네. 이런 분들이 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해서 BTS 멤버의 행사 진행을 내가 막았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발언은 유명 연예인이 자기 보직에서 땀 흘리고 흙 묻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최고의 공익이다.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국격이고 국위선양이라 내가 아무리 BTS라도 노래 부르는 행사 진행 못하게 했다.
그런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연예인이 군대 가면 보직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행사 진행 같은 쪽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게 아니라 연예인도 똑같이 일반 병하고 똑같이 그렇게 자기 보직에서 땀 흘리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공익이고 국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국민들이 일부 병역을 불편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권리이자 병역을 심지어 특권으로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나라 군대가 제자리에 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BTS가 봉급받아서 생활할 그 정도의 그 남성들은 아닙니다만 병사들 봉급이 또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200만 원대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격세지감이 드는 액수예요. 그렇죠. 얼마 받으셨어요, 병장 때? 19만 원입니다. 네, 19만 원. 옛날 분이라 그래요. 예. 아유, 저는 장교인데 그거 받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200만 원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67만에서 지금 뭐 100만 원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 그런데 또 군대 내에서 요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걸 모아서 제대를 할 때는 매칭 펀드까지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주거든요. 매칭 펀드. 예. 네. 그래서 나라에서 또 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남자로서의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굉장히 큰 첫 발자국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군인들 봉급 오르는 거 저는 뭐 한 푼도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의무로 가는 병사들 봉급도 봉급이지만 하사관이라 불리는 군 초급 간부들 또 소위 중위 월급도 화제가 많이 됐죠. 자, 이걸 또 정부가 확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2027년까지는 소위 연봉을 한 5천만 원대, 그야말로 대기업은 좀 못 미치더라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서 사기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소득이 너무 낮은 게 문제라는 얘기가 계속 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군이 이렇게 그 초급 간부 연봉 인상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5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2027년까지 일반 부대의 경우에는 하사관 월급 연봉이 3,761만 원 수준이 되고 이제 한 15% 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소위도 그 정도 올라가고 최전방 경계부대의 경우에는 28%에서 30% 정도 그렇게 올라가서 하사관은 4,900만 원 정도, 소위는 4,99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경계부대의 인상폭이 더 큰 이유는 네. 경계부대의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특수경계를 하기 때문에 특수경계를 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른바 그 위험수당. 그렇습니다. 그 위험수당 때문에 인상폭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임거한 후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단기 복무 장려금도 올려줄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상여금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올리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하여튼 군대를 우리가 이제 뭐 필한다는 자체가 사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진입하는 그런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자기네들이 꿈을 펼치고 또 직업을 가지고 하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단계로서 특히 또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봉급도 봉급이지만 보면은 이 BOQ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 장교들 장교 숙소라든가 또 하사관들은 직업군인인데 그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해야 되는데 가보면 곰팡이 그렇죠. 나는 그런 뭐 시설, 뭐 1960년대 뭐 70년대에도 안 살 것 같은 집을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거 다 개선 주거 환경은 그게 직업군인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에 지금 또 이동이 많은 그런 직종이 지금 군인 직종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켰을 때 우리의 또 존경심이 군 장병 여러분께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군인에 대한 처우와 그다음에 우리가 격려를 보내는 부분은 진짜 저는 뭐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군에서 이런 수당들을 올려주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 없이도 예산을 조정해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고생하는 그 군인들 또 초급 간부들을 위한 처우 개선에는 여야 없이 좀 지금 예상국회 20일, 28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화끈하게 한번 합의를 해서 기쁜 소식을 연말에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